오늘은 카르마 키친이라고 불리우는 영국 스타트업이 최근에 4천억 원에 가까운 시리즈 A 투자금을 받은 케이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 해요. 시리즈 A 투자 규모치고는 상당히 큰 규모이죠. 이렇게 큰 규모의 투자를 받게 된 배경에 대해서 한번 살펴봐요. 펀딩 뉴스가 어나운스 되었을 때 이 뉴스를 접한 사람들은 이 숫자를 오타로 생각을 했다고 해요. 그도 그럴 것이 창업자인 이 뉴튼 자매는 카르마 키친의 사업과 관련해서 시리즈 A 투자금으로 3 million pound, 즉 46억 원의 투자금을 계획했다고 해요. 카르마 키친은 일반 VC 딜과는 다른 구조로 투자금이 들어왔고, 투자자는 카르마 키친이 속한 시장의 성장 가능성을 크게 보고 252 million pounds, 즉 3,900억 원의 투자를 한 거죠. 계획했던 돈의 무려 80배가 넘는 투자금이 들어온 셈이죠.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카르마 키친은 2018년에 창업된 공유주방 스타트업이에요. 공유주방은 말 그대로 주방을 공유하는 사업인데요. 카르마 키친은 2014년에 에키 뉴튼과 지니 뉴튼이 설립한 카르마 캔스 사업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카르마 키친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카르마 캔스의 사업을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을 텐데요. 이 뉴튼 자매는 카르마 캔스를 창업을 해서 샐러드 런치박스를 만들어 런던 중심가의 오피스에 배달하는 사업을 해요. 코파운더 중 한 분인 에키 뉴튼은 프랑스에서 다년간 셰프로서 일한 경험이 있는 요리 전문가예요. 카르마 캔스를 창업하면서 신선하고 영양가 높은 샐러드를 만들어서 팔겠다고 본인의 집 지하 주방에서 사업을 시작하죠. 배달은 자전거로 하고 이 배달원들을 정직원으로 고용을 해서 배달 중에 자연히 습득하게 되는 고객들의 독특한 습관이나 여러 가지 행동들을 팀원들과 이야기를 나눈다고 해요. 단골 손님들의 독특한 식사 습관이나 다른 점심 시간대를 잘 파악을 해서 행여나 고객이 바쁜 스케줄로 점심 주문을 잊어버렸을 경우 연락도 취하고 직접 주문도 넣으면서 고객들의 만족도를 높인다고 해요. 창업 초기에는 샐러드 런치박스를 하루에 한두 개 정도 판매를 했는데 지난 5년간 꾸준히 성장하면서 1000개가 넘는 메뉴를 현재는 가지고 있고 기업의 케이터링 서비스도 하면서 매일 400에서 600개 정도의 점심을 배달한다고 해요. 이 카르마 캔스는 외부 투자를 전혀 받지 않고 부스트래핑으로 회사를 키운 케이스죠. 카르마 캔스 샐러드 런치 사업은 창업 후 지속적으로 성장을 했고 주방도 늘리고 추가적으로 지으면서 이 뉴튼 자매는 공유 주방 사업 모델을 생각하게 되었다고 해요. 이래서 카르마 키친이 2018년에 탄생을 하게 되는 거죠. 대부분 음식 사업자들은 창업 초기에 건물 임대며 주방 기구, 인테리어 등등의 시간과 비용을 많이 쓰게 되는데요. 이러한 비용을 줄여주는 게 공유 주방의 장점이에요. 이 뉴튼 자매는 본인들이 카르마 캔스를 운영하면서 느끼고 배운 점들을 음식 사업 창업자들과 공유하고 그들이 음식 사업의 본질인 메뉴 개발과 브랜딩에 더 집중할 수 있도록 카르마 키친을 창업했다고 해요. 카르마 키친의 이 두 창업자는 카르마 캔스를 통해서 음식 사업과 배달 사업에 있어서 트랙 레코드를 쌓았고 또한 카르마 캔스를 외부 투자 자금 없이 매출과 이익만으로 현금을 창출하고 기업을 성장시킨 점을 투자자들은 높이 평가했을 것이라고 봐요. 시리즈 A 투자는 뱅그로브 리얼 에스테이트 인베스트먼트 매니지먼트 회사와 오마카세 인베스트먼트 클럽에 의해서 이루어지는데요. 이 두 회사가 모두 런던에 오피스를 두고 있는 투자자들이죠. 뱅그로브는 2013년에 설립되었고 영국 부동산에 작은 규모로 투자하는 부동산 전문 투자 회사이고 오마카세는 식음료 분야에서 성장 가능성이 큰 브랜딩에 초기 투자하는 VC예요. 창업자는 대략 46억 원의 투자금을 목표로 했는데 3,900억 원의 투자금이 들어왔으니
창업자의 지분이 대부분 투자자에게 넘어간 건 아니냐는 의문이 들 텐데요. 먼저 그 의문을 해소하기 위해서 공유 주방의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서 한번 살펴봐요. 공유 주방의 비즈니스 모델은 두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첫째는 부동산을 소유하거나 장기 임대하면서 주방 공간과 시설을 음식 사업자에게 빌려주고 임대료를 받는 렌탈 사업과, 둘째는 부동산을 운영하면서 주방에 입주한 사업자들에게 필요한 서비스, 즉 기술이나 마케팅 등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오퍼레이션 사업으로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부동산과 오퍼레이션 파트를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옵코 프롭코 사업 구조라고 해요. 프롭코는 프로퍼티 컴퍼니의 줄임말로서 부동산을 소유하고 부동산을 필요로 사업을 하는 오퍼레이션 회사에 임대해주고 임대료를 받는 반면에, 옵코는 오퍼레이션 컴퍼니의 줄임말로서 프롭코가 소유한 부동산을 운영하고 관련 사업을 하면서 프롭코에 임대료를 지불하는 구조예요. 이 옵코 프롭코 구조는 호텔 사업에서 많이 이용되고 있고 스타트업 투자에서는 다소 생소한 개념이죠. 하지만 과거 몇 년간 공유 사무실과 같은 기술 지원 부동산 스타트업들이 늘어나면서 이 구조가 스타트업 투자에도 이용되고 있죠. 공유 주방의 경우에는 주방 공간에 대한 부동산을 주방 서비스 사업으로부터 분리시켜 각 사업에서 스케일업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죠. 프롭코는 부동산만을 소유하면서 오퍼레이션 스타트업이 초기에 겪는 마이너스 영업 마진을 재무제표에서 배제할 수 있기 때문에 사업 확장에 필요한 추가적인 부동산을 대출을 통해서 쉽게 취할 수 있고, 옵코는 부동산을 늘리는 과정에서 생기는 대출을 재무제표에서 제외시킬 수 있기 때문에 옵코의 재무제표가 가벼워지고, 기술과 오퍼레이션에 중점을 두기 때문에 스타트업에서 가장 중요한 유연성을 유지하면서 기업을 운영할 수 있죠. 또한 부동산 부분을 따로 떼어냄으로써 기술 스타트업이 받는 밸류에이션 프리미엄도 함께 누릴 수 있는 거죠. 카르마 키친도 옵코 프롭코의 구조로 투자를 받았죠. 옵코에서는 빠른 성장을 위해 기술, 인력, 마케팅 이런 곳에 투자금이 쓰이고, 프롭코에서는 주방 부지를 사고 짓는데 투자금이 쓰이기 때문에 46억 원이 아닌 부동산 사업 투자도 들어간 3,900억 원의 투자를 받을 수 있었던 거죠. 또한 옵코 프롭코의 두 개의 법인으로 나누어지기 때문에 주방 부지를 사고 짓는 부동산 사업부인 프롭코에 많은 포션의 현금이 들어갔을 것이고, 옵코는 오퍼레이션에 필요한 투자 자금을 받으면서 일반 VC 딜에서 볼 수 있는 구조로 사업자의 지분이 희석되었을 것이라고 봐요.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은 우리 외식 문화에 많은 변화를 주고 있는데요. 많은 레스토랑이 문을 닫고 있는 반면에 온라인 주문 시장은 폭발적인 수요를 보여주고 있죠. 미국의 컨설팅 회사인 컴파스 렉사컨의 리포트에 따르면 미국에서 전체 레스토랑의 70%가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레스토랑인데요. 이 70% 중 85%는 2020년 말까지 영원히 문을 닫을 것이라고 전망해요. 레스토랑 비즈니스 모델이 배달 주문의 방식으로 대체될 수도 있다고 업계에서는 조심스럽게 예측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해요. 2010년대 초반 배달앱의 등장은 과거의 패스트푸드 음식 중심의 배달에서 레스토랑의 음식까지도 배달을 받는 그런 편리함을 가져다 주었죠. 그러면서 레스토랑은 수익원을 다변화할 수 있었고, 레스토랑 내에서의 고객뿐만 아니라 배달을 통한 고객 확보도 가능하게 되었죠. 최근 몇 년간 배달만을 위해 만들어진 레스토랑급 수준의 음식들이 등장을 했고, 그런 등장과 함께 생긴 공유주방 비즈니스 모델을 시장은 주목하기 시작했죠. 공유주방을 가리키는 단어도 여러 가지로 쓰이고 있는데요. 공유주방은 소자본 레스토랑 창업자들에게 초기 비용을 줄여주고, 공유주방 브랜드가 위생 관리 및 여러 로지스틱스를 제공해주고 있기 때문에 창업자들은 음식에만 전념하면서
자기의 브랜드를 갖고 음식을 만들어 배달앱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전달하면 되는 거죠. 공유 주방의 장단점이 여러 측면에서 이야기되고 있지만 레스토랑 사업과 비교해서 네 가지 장점을 언급해 볼까 하는데요. 첫째는 저렴한 임대료. 레스토랑의 경우 고객이 많이 모이는 최적의 입지를 찾다 보면 대부분 임대료가 비싼 곳이고, 넓은 공간을 빌려야 하는 경우 어느 정도의 수요가 따라주지 않으면 항상 파산할 위험을 갖고 있는 반면에, 공유 주방은 그런 리스크로부터 자유로워진다는 장점이 있어요. 둘째는 인건비 절감. 웨이터며 레스토랑 관리 및 설거지, 청소 등등에 필요한 인원을 고용할 필요가 없다는 장점이 있어요. 셋째는 고객 확보, 비용 절감. 레스토랑은 고객 확보를 위해서 마케팅, 홍보에 비용이 많이 드는 반면에, 공유 주방 모델은 배달앱 내에서 광고와 홍보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별도로 비용을 쓰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이 있어요. 넷째는 규모 경제 달성으로 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레스토랑은 장사가 잘 되고 손님이 많아지게 되면 그만큼 공간을 더 확장해야 되고 고용인을 더 늘려야 하기 때문에 고정비가 늘어나는 반면에, 공유 주방을 통한 음식 서비스는 일정한 고정비를 유지하면서 고객을 늘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이후에 음식 배달 시장과 공유 주방 시장이 급속도로 커지고 있고, 그에 따른 투자자들의 뭉칫돈도 이 시장으로 들어오고 있죠. 올해 7월에 투자를 받은 카르마 키친을 비롯해서 작년 11월에는 사우디 국부펀드가 우버의 창업자가 설립한 클라우드 키친에 약 5천억 원에 가까운 투자금을 시리즈 A 단계에 투자를 했죠. 영국에 기반을 두고 있고 배달앱으로 2013년에 창업된 딜리버루 역시 공유 주방 사업을 활발히 펼치고 있는데요. 최근 아마존은 7천억 원에 가까운 투자금을 딜리버루에 투자하면서 16% 정도의 지분을 확보했죠.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이전에 성장 가능성을 타진했던 이 공유 주방은 이제 우리 일상에 자리를 잡았고, 팬데믹 이후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레스토랑도 공유 주방으로의 이동을 생각하고 있죠. 이 시장의 어느 강세론자의 말을 인용해 보면, All you need is a shared kitchen, not a physical restaurant space. 레스토랑이 아닌 우리에게는 공유 주방만 필요할 뿐이다 라는 뜻인데요. 개인적으로는 좀 과한 표현이라는 생각이 들지만 향후 시장의 흐름에 대해서 생각하게 해보는 말이네요.